그 세 번째로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발전할 거냐, 바로 프라임카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드론. 여기 드론 가기도 잡혀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다음 주에 드론 실기 시험을 칩니다. 2번 떨어졌어요. 되게 어려워요. 예, 그 뒤에 계신 분은, 촬영하고 계신 저와 같은 공동 대표님은 드론 조종사세요. 그래서 드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UAM을 이해할 수 있고, 그 UAM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앞으로의 스마트 도로, 여러분들의 스마트 도로와 100%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발전을 하려면 스마트 시티가 돼야 돼요. 스마트 시티와 초연결, 초진영 시대, 바로 데이터가 모든 자율주행차의 기본적인 기본이고,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인공지능과 스마트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모빌리티와의 결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 현재부터 이제 어떻게 지금 자율주행차의 현황이 되고 있는지, 먼저 현대기아차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자동차 고장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먼저 소리로 여러 자동차들이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난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제 벡터를 해서 추출한대요. 뭐 예를 들면 엔진 부분이 이 소음이 났을 때는 이렇게 고장이 난 거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뭘 시키나 머신러닝 학습을 시켜요. 계속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시킨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소음 진단 전문가는 뭐 10건 중에서 86%예요, 정확도가. 그런데 인공지능 진단은 얼마예요? 87.6%.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자동차 기술 명장이라는 분들도 살아남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인공지능 진단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사고 분석 처리라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CIS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센서를 발전을 시켜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얼마 투자한다고 했어요?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이 분야에. 앞으로 자율주행차 쪽에도 반도체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운드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시스템 반도체, 즉 주문형 반도체인 파운드리에 모든 올인을 하고 있어요. 2020년 10월 16일 날 이제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가 나와서 GM 크루즈라고 GM의 자회사가 있어요. 이 크루즈가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험 운행을 하겠다라고 미국 도로교통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그럼 어떤 거냐? 크루즈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핸들이 없어요. 페달도 없어요. 그 쉐보레의 저희 자동차가 볼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 볼트 플랫폼에 뭘 접목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GM이 작년에 5개 공장에서 미국에서 15,000명을 해고를 하면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GM은 2025년까지 무려 2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자율주행차 쪽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가시화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의 지금 한계는 차량이 신호를 감지하는 걸 레이더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 나가면 멈추는 건데, 이제는 요 장치는 어떤 장치입니까? 바로 신호등에 있는 시그널을 차량과 바로 연동이 되죠. 앞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어떤 서로 신호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C2I라는 자동차와 도로 간의 이 통신 연결, 제어 연결, 관제 연결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센서, 바로 라이다로 할 거냐, 레이더로 할 거냐. 그럼 라이다와 레이더의 차이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이더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라이더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신호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바로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차량에 인식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레이더도 물론 중요하지만 라이더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혹시 아이패드, 이번 새로 나온 아이패드 4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이패드 4가 대표적으로 라이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더를 갖고 여러 가지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센서는 레이더로 할 거냐 라이더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죠. 이 네트워크와 차량과 차량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차량과 도로 사이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여기 안 보이시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인프라예요. 인프라라는 것은 바로 스마트 도로의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이 스마트 도로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융합 통신의 관대 기술뿐만 아니라 실시간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도로공사의 관제센터에서 바로 차량별로 각자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차가 막히면 알아서 우회하세요 라면 자기 알아서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그만큼 뭡니까? 많은 사회적인 산업적인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라이다는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드론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UAM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AS 센서의 한계가 바로 스마트 도로인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해서 바로 미국의 미시간 그 도로고 DOT라고 하죠. 미시간 DOT와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업을 해서 디트로이트 외곽 도로의 총 연장 얼마? 40마일, 약 64.4km에 이르는 자율주행 차량 전용 사설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1마일당 $10,000, 약 110, 이게 1,000만 달러가 한 11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비용은 4억 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도로인데, 그러면 제가 계산을 대충 되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는 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요. 스마트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스마트 도로를 만드는데 이 시간에 있는 주 교통국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방금 말한 어떤 업체? 구글, 그리고 도요타, 혼다, 그리고 이제 다른 BMW 이런 업체들하고 뭘 하고 있다? 같이 콜래보레이션해서 같이 합작으로 만든 이제 그 업체라기 그렇고 하여튼 민간 협력 기구가 바로 사이드워크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에서 여기서 이제 이걸 건설을 하는 거예요. SIP에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스마트 도로를 여러분들이 건설을 하실 때 어떤 도로공사든 교통국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율주행차 제조사들하고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때문이에요. 이 프라임카 이야기는 아마 이제 제가 드린 자료는 있었겠지만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와 더불어서 쌍두마차가 프라임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이거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왜냐면 현대자동차 처음에 수소에 올인했다가 전기차는 엄청 테슬라한테 밀렸거든요. 그래서 와, 앞으로 미래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네. 근데 이 UAM 시장이요,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타오르는 시장인데요. 자, 이게 UAM 프라임카예요. 그래서 도심 이제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허브거든요. 여기 이제 허브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뜨고 나르는 거예요. 정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도로공사 앞으로 대박 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강남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강남에서 여기 평택 혹은 동탄 SRT 말고요. SRT는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도시 모바일 항공 여기 UAM 타고 간다 했을 때 강남 지역에 이 허브 터미널이 되게 크거든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허브 터미널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제가 볼 때 떠오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들 영역이에요. 어딜까요? 서울 톨게이트. 예, 서울 톨게이트도 있지만 거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양재에 있는 만남의 공간이에요. 현대차 홈페이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버와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요 위에 프로펠러 있잖아요. 아마
아마 내일인가 아마 드론 배우시게 되면 프로펠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수직이 착륙기이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에 따라서 프로펠러 4개일 때와 6개일 때와 8개일 때가 다 다르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제 프로펠러가 4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헬리콥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허브에 내리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PV라고 가지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셔틀, 말 그대로 셔틀이에요, 셔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셔틀은 카페로 변신도 가능하고 때로는 도서관으로도 변신이 가능한 그런 자율주행 차입니다. 그럼 뭐 식당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병원, 약국등, 사회 필수 시설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게 이제 됐을 때 그러면 양재에서 버스 전용 차로가 있기 때문에 저기 어디 한남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게 되면 차 안 막히니까 제가 볼 때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해요. 한남까지. 허브 최상층에 이제 이 착륙장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도심 운행을 마친 PVB 아까 말한 셔틀이 허브에 연결한 도킹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양재에 있는 그 만남의 광장이 아니면 저게 저 지금 거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대자동차 신사업 짓는다고 거기 삼성역에 지금 공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거기는 만들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럼 그 지역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공연장, 전시장 말 그대로 이게 단순하게 허브가 그냥 그 무슨 UAM 정류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도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공연장도 야외 공연장, 전시장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에서 이제 UAM 상상력을 했고, 현대자동차의 현재 요 UAM 담당이 나사 출신이에요. 나사 출신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0년 3월에 나사와 17개 업체가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우버가 현대하고 손잡았으니까 현대고요. 여기 죽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도요타고요. 그다음에 보잉도 있고 에어버스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행기 제작 업체 그리고 자동차 제작 업체가 다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배터리가 중요하죠. 날아다니는데 배터리가 얼마 없어.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여기 뭐죠? 현대자동차의 이제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이 정의선 회장이 삼성, LG 그리고 SK 다 들어가서 야 우리 배터리 갖고 싸우지 말자. 같이 합작하자. 내가 앞으로 UAM 할 테니까 아주 배터리 성능 좋은 거 좀 이렇게 서포트 해줘 해가지고 지금 지금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조인트 벤처라든지 여러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자꾸 현 정부에서 이 수소 경제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건 자동차는 수소 경제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왜냐면 이 수소 수소 주유소 저장소는 한 번 짓는데 40억 정도 들어요. 그 탱크 하나가 엄청 비싸요.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저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UAM이면 다릅니다. UAM은 일반 배터리가 어려워요. 반드시 수소 배터리밖에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 경제가 앞으로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도로공사에서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짓고 있는 그 수소 지금 탱크가 애물단지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게 엄청 중요한 국가적인 인프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8월에 나온 건데 얼마나 앞으로 이 수소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Collaboration on Innovation, Hydrogen Production 해가지고 여기 호주에 있는 이제 업체랑 현대가 바로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 수소는
현재는 어떻게 뽑냐면 뭐 제가 이 기술사는 아닌데 들은 얘기예요. 풍월인데 그 뭐죠? 그 원유 정제에서 있잖아요. 이 기름 이렇게 정제를 하면 뭐 휘발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수소가 나온대요. 그 수소 갖고는 현재의 이 수소의 소비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술의 최전선이 바로 호주래요. 호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호주에서 이 수소를 만들었다 칩시다. 한국까지 어떻게 올 거죠? 그 기술을 지금 만들려고 서로가 같이 조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 만약에 수송선이 만들어진다면 한국 조선업은 또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LNG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이 넘사벽을 따라올 수 있는 데가 LNG 선이거든요. 이 LNG 선을 넘어서 이제는 뭐로 간다? 수소 운반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때문에 UAM 때문에 파생되는 산업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두산도 그래? 오케이 나도 투자한다 해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수소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 영상을 뺐는데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이 두산 수소 드론 하면은 2시간 동안에 비행하는 거를 추격해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원래 드론은 저희가 드론을 어떤 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드론은 시각적으로 시야가 벗어난 곳에서 날릴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특수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드론에 장착하는 전기 배터리는 30분 이상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몇 시간? 2시간을 날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몇 킬로? 60km 떨어져 있는 제주도 본섬에서 60km 떨어져 있는 마라도까지 왕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뭐죠? 이 수소 드론이 앞으로 뭐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도시명 모바일 항공 UAM의 모델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 해서 SK텔레콤에서 카카오를 그리 차버렸네. SK에서 우버가 손잡았어요. 아까 우버가 뭐 했죠? 우버랑 현대가 UAM 손을 잡아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했더니 SK텔레콤 오케이 그럼 우리도 끼워줘 해서 카카오 니네 필요 없어라고 차버리고 SK가 우버랑 같이 모빌리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무슨 배짱으로 우버와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가 있죠? T맵이라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T맵 데이터가 아마 교통 데이터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예전에 카카오가 김기사 인수했잖아요. 왜 그걸 못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T맵 가지고 이제 T맵 택시도 만들었죠. 이제 우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카카오 너네하고 경쟁을 하겠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런 모빌리티가 육상용 모빌리티로 끝나면 제가 볼 때 시장성이 없어요. 근데 UAM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미래 먹거리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카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카카오는 누구랑 손잡을까? 진짜 참 앞으로 UAM으로 가려면 카카오가 손을 잡을 곳이 필요한데 그러면 중국 업체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요? 이 세계 10대 UAM 현재 개발해서 이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업체가. 그쪽하고 손을 잡으려나? 근데 지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이 UAM의 향망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지금 보니까 뭐 바이든이 조금 앞서고 있던데 트럼프가 경합지에서 지금 이제 이겨나가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어찌됐건 만약에 트럼프가 된 상태에서 카카오가 중국 업체와 손잡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런 어떤 국제 정치적인 역학적인 부분까지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의 도로공사로서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도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 UAM의 향후 과제는 뭐냐? 자,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예요. 전기로 할 거냐, 수소로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수소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는 무조건 한계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리포 배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 항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얼마 전에 뉴스 났죠.
그 영종도에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이 못 모르고 그냥 드론 날렸다가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왜 망하게 생겼느냐? 항공법상의 공항에서부터 9.3km 안에서는 절대 드론이나 일반 무인 비행기 못 날립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날렸다가 어떻게 됐다? 벌금은 2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죠? 비행기 5대가 전부 회항한 거야, 김포공항에. 그 민사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최하 10억이에요, 10억. 그 사람 완전 망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그런 이제 이런 최적 항로 예측 기술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드론이 왔을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회항하지 않고 이제 이 항로가 예측이 되면 아, 얘는 이렇게 갈 것이니까 이렇게 피해가면 된다라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와 연결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UAM은 군집으로 가요. 드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UAM은 군집이에요. 비행기 한 대에서 한 명이 뛰기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18년도에 그 평창 올림픽 보셨잖아요. 그때 몇 대의 드론으로 이걸 연출을 했나요? 그때 1200대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한 명이 날린 거예요. 한 명이. 근데 중국에서는 15,000대까지가 날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드론 관제도 그냥 한 2-3명이 제가 볼 때는 최소 몇천 대는 관제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이게 UAM이 본격적으로 우리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중량 소재. 이게 UAM은 평균적으로 최대 많이 타야 한 4-5명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게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무게와 배터리는 서로 같은 거예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배터리는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중량 소재 분야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인으로 할 거냐 무인으로 할 거냐. 앞으로 무인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유인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킹 방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관제센터조차도 아마 이런 해킹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해킹, 하늘에서 있는 이 무인 해킹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해킹을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그리고 최적의 항로, 이게 여러분들의 먹거리다. 최적의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 어떤 시안을 이번에 그 정부의 어떤 모빌리티 뉴딜 정책 발표할 때 7월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드론 자율주행차 이제 UAM의 관계 및 스마트 시티와의 연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영상 잠시 한번 보시죠. 올해 6월이에요. 무게가 100kg입니다. 이 도시락이.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GS 칼텍스도 이제 UAM에 이제 개입을 하겠구나. SK가 당연히 들어왔으니 이쪽 동료업체들도 이제 무조건 이제 끼어들 거예요. 이제 수소 에너지든 전기차 충전이든 요즘 그 SK든 GS든 전기차 충전소 주유소를 병합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세차를 넣고 세탁소 넣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UAM까지도 어떤 식으로 아까 말한 이제 허브는 못 만들어도 UAM에 바른 거죠. 아까 말한 이제 셔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주유소에서 아마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드론은 전기 드론이고요. 1km밖에 못 갔어요. 1km. 근데 아까 그 두산에서 만든 건 2시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론은 사회 전반에 활용 중이다. 의료용 수송에 드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 프라임 에어라는 요 회사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의료 그 있잖아요. 장기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거 정말 급한 것들은 이제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 9월에 정식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상업 비행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이제 소방 드론 활용 현안인데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그 어디죠? 저기 전라도 곡성이잖아요. 곡성에 거기 섬진강 홍수 났잖아요. 홍수 났는데 그때 아이가 천식 아이가 환자가 있었어요. 천식 환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소방관이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 그 자기 개인용 드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식 그 무리상에서 못 가니까 소방관이 드론을 날려가지고 천식 약을 배달을 해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저희가 또 배우고 있는 그 드론 아카데미의 교관님은 의왕호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수색하러 가더라고 직접. 드론 갖고 다 수색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드론이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드론 시대의 장애는 바로 관제입니다. 관제. 근데 이 관제가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드론은 법적으로 150m 이상을 못 날립니다. 날리면 불법이에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균 UAM은 150m에서 보통 300에서 600m 사이의 UAM 요 공간에서 날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유인 항공기의 최저 항로가 150m예요. 이 부분에 분명히 관제에 이제 이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이거 어떻게 할래? 이 추락했을 때 어떻게 할래? 분명히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M 로드맵을 해서 올 7월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강남 실종 노선으로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한강을 통해서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에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 실종 노선을 보니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적어도 드론 안전이나 이게 UAM의 어떤 그런 안전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문제가 김포공항에서 한강까지 가는데 이 지역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결국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회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외곽 제1도시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추락을 하더라도 약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거나 설사 차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데미지는 덜 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많은 데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이거는 뭐 이 라인은 100% 뭐죠?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어디죠? 저기 평촌 이런 지역이에요. 이렇게 쭉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외곽 도시고속도로는 누구 관할입니까? 여러분들 관할이잖아요. 여기 0단계에서 2021년까지 실증 시나리오 설비 구축, 이때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 팀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국토교통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우리 고속도로 이용할 거라면 우리도 권리 있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 2022년, 2023년까지 계활지등 도시 외곽으로 하고 2단계에서 이제 공항 지역 연계, 도심 지역 포함으로 간다는데 하여튼 계활지든 뭐 공항 지역 연계든 도심 지역이든 어차피 도로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항로는. 그럼 특징은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제외하고 간선도로 고속도로 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왜냐면 그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 강남 한강을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인천공항 강남은 고속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김포공항에서 여기 한강까지 가는 요 라인도 어떤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서 여기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KUM 로드맵이라는 건데 UAM과 기존에 뭐와 연동을 시킨다? 버스,
버스는 이제 육상 교통이잖아요. 택시, 철도, 다 퍼스널 모빌리티 혼합된 seamless 형태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믹스된 형태로 갈 거다. 그럼 도시권 중장거리 30에서 50km까지 20분에 이동할 수 있는 초기 서비스는 이제 공항 도심간 운행으로부터 시작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12만 원. 자, 여기서 아까 질문 드릴게요. 스타벅스 카드라든지 코스트코 혹은 이제 어디죠? 코스트코, 스타벅스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12만 원 주고 김포공항 아마 인천공항 20만 원 넘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20만 원을 주고 타실 수 있는 소비자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볼 때 한 20에서 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20에서 25%.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분들이 타겟팅이 되느냐? 바로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 특히 저희도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올해는 딱 한 번밖에 못 나갔지만, 근데 해외 나가서 여기 돌아왔어요. 근데 고객들 만나야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 걸려요. 차 막히기 때문에. 그런데 고객하고 미팅을 30분 만에 잡을 수 있어. 그럼 저희는 돈이 20만 원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저희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분들에는 뭐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준다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출국장 나오자마자 바로 픽업해서 바로 날아간다 라고 하면 이 서비스는 천지개벽할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 그리고 앞으로 인천과 서울 비행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나오는 비행기가 앞으로 10년 안에 나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세상이 와요. 아침은 도쿄에서 먹고 점심은 뉴욕에서 먹고 저녁을 파리에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한국으로 오는 그런 하루 생활꼴이 되는 시대가 우리 10년 안에 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UAM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사 예측 서비스 추이로 봤을 때 공항 셔틀, 터미널형 에어 셔틀, 호출형 에어 택시로 간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카카오라든지 뭐죠? SK텔레콤이 우버와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도심 교통용 모빌리티에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AI 활용해서 자율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나 기술 개발 시간 소요와 대중 수용성 고려 시 상용화부터 한 10여 년간 조종사 탑승 예정인데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조종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인 경전설 여기 에버랜드 선에 있는 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겁 안 나시잖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사람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UAM 미래도시와 미시간 자율주행 드라이브웨이와 그리고 캐비뉴 바로 자율주행 하이웨이의 서로의 공통점은 바로 이 교통을 주관을 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혹은 도심 에어 모빌리티를 만드는 UAM 회사와의 엄청난 협업과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 합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스마트 도시 시대거든요.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네옴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소리를 조금 낮췄어요. 아까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작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얼마짜리 프로젝트죠? 570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570조. 요 프로젝트가 나온 다음에 이제 두바이고 중국이고 여기저기서 이제 서로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너네만 하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는 어떤 시대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바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시대가 우리한테 곧 다가왔습니다. 아마 5년이면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데이터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차의 데이터를 서로 전송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분명히 사고율이 줄어들 겁니다.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동시에 스마트 도로의 기능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바로 뭐죠? 이제 정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은 집에서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음식을 배달받는 시대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안에 뭐가 있다? 로봇, 비서 혹은 로봇이 여러분들의 요리를 해주는 로봇 요리사가 나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런 역할로 가야 됩니다. 2020년에 자율주행차 시대는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차는 대세가 됐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든 뭘 하든 자율주행차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궁금이긴 한데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민자고속도로 있잖아요. 민자고속도로하고 요 도로공사하고 이제 맞물리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나요? 전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쪽에 관련되신 분 없으신 거예요. 제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예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구 가잖아요. 그럼 대구와 부산간 고속도로 가게 되면 항상 어떻게 해죠? 거기서 돈을 내고 정산을 하고 다시 부산에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정산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뭐죠? 바로 그냥 지나가면서 바로 계산을 해버려요. 하이패스가 있는 경우에. 아마 요거 이제 전문가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이제 수집 톨링 시스템이 응용이 돼서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이제 뭐가 연동이 돼야 된다?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 도로 만드는데 서울, 부산간 얼마 들어요? 최소 3조 들어요. 3조. 그 비용 어떻게 산출하실래요? 그 비용 정부로부터 해달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도로공사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분명히 그건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데이터 갖고, 그럼 항상 제일 중요한 데이터 시대는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해야지 너네가 돼야 돼 하면 안 먹혀요. 그럼 어떤 데이터냐? 너희들의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걸 팔았으니까 너희들 수요에 의해서 앞으로 이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해.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대는 결국 여러분들의 스마트 도로로 가는 그 길을 엄청나게 강하게 피드백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미시간의 캐비뉴 자율주행 하이웨이는 스마트 하이웨이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곳은 바로 인천공항공사예요. 인천공항공사는 그 운영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의 각 공항에다가 인천공항의 서비스나 이런 건설 노하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거기 새로운 공항을 만들고 있고 페루에 있는 공항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스마트 도시를 스마트 하이웨이를 누가 먼저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그 스마트 하이웨이 컨설팅 업체로서 거듭날 수 있냐 없냐 달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 스마트 하이웨이를 짓는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시간 캐비뉴의 이 사례를 참조를 하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는 아까 말한 UAM은 접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플러스 아까 말한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전문적인 UAM 업체들까지도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 주고받는 것까지 관제 시스템까지 여러 번 연동시키면 어마어마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AI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이 AI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로공사에서 보면 관제를 할 때 AI를 어떤 걸 쓸지, 뭐 구글을 쓸지, 아니면 MS를 쓸지, 네이버를 쓸지 그런 부분에서 자체 개발을 할지. 근데 자체 개발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이 AI를 어떤 걸 쓸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을 겁니다. 네 번째는 UAM은 자율주행차 이후 스마트 도시의 핵심 모빌리티 수단이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정부, 나사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자율주행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시명 이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오늘 제가 팁을 드렸죠. 이 허브의 어느 지역이 가장 최적화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아까 PAV라는 바로 셔틀, 이 셔틀도 어떻게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 미리 예측 모델링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과 UAM,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장애는 관제예요. 관제이기 때문에 이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서로 주도권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KUM의 항로정 인천공항 강남 노선은 상당한 지역을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의 상공에 걸쳐 있다. 그래서 UAM의 항로 사용료 부분을 도로공사 지분에 분명히 부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파일럿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분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서 분명히 우리 쪽 라인을 이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배제가 되느냐라고 분명히 의견을 개진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그 어디죠?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어디죠? 강남까지 한 20만 원이 넘어요. 그 중에 그럼 너희들 우리 도로공사 이 정도 항로 사용 적어도 만 원씩 내. 그러면 하루에 왔다 갔다 UAM 뭐 한 10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00번 곱하기 뭐 365일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항로만 있는 게 이제 항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뭐죠? 이걸로 갖고 스마트 도로를 만드는데 재원으로 사용을 할 어떤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KUM 자율주행차 드론의 관제 시스템 주도권을 놓고 어디랑 교통안전공단 TS죠. 경찰청 그 여러분들 3파선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화성이에요. 화성 저쪽에 송산 신도시에 있는 드론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는데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2번 떨어지고 3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센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그 평가제 주관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 3월부터 센서가 도입됩니다. 그때부터. 그럼 센서가 도입이 되면 이제 지금 도로 운전하는 거 있죠. 그 도로 운전 시험장은 누가 관할을 한다? 한국도로공사 경찰청에서 관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이거 UAM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드론도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왜 숟가락을 얹으셔야 되냐? 우리 UAM 같은 경우에 드론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도로 위로 많이 날아다닐 건데 왜 우리를 빼냐? 적어도 우리가 관절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지분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와 여러분이 UAM의 시대가 오게 되면 앞으로 도로공사는 엄청나게 부각이 될 거다. 저는 괜히 제가 여기 강연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조사를 해봤더니 분명히 그런 어떤 미래적인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내부에 계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도로공사가 잘만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이런 관제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적인 분야에서 공기관은 상당히 우수한 공기관이 되겠다. 이런 비전 있는 공기관이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랑 회사는 다르게 생각하나 다르게 행동하나 다르게 방향을 설정하나 해가지고 해외를 많이 다녀요. 올해는 제가 못 나갔는데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제가 캐치를 하고 제가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이 왔을 때 자동차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모빌리티적인 부분에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항공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도시명 모빌리티, 어떤 이동 수단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시와 도시의 모빌리티적인 측면에서 도로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2016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해외 관계자들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데이터가 있었다라는